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20번째 페이지, 금요일에 과학 선생님, 과학재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재식입니다. 이런 거에 또 웃어주시네요. 네, 네. 아, 재밌군요. 네, 과학재식. 아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고. 네, 재밌었습니다. 제가 또 음침하게 염탐을 해봤더니 그새 또 신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책인가요? 은하행성 서비스센터 정상 영업 중입니다라는 책으로 단편 SF 단편집이죠. 또 우주 네. 얘기 같은데요. 네, 뭐 우주 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모험을 하는 뭐 그런 전형적인 SF 단편집인데요. 네. 장르는 뭐 소설인가요? 네, 소설이죠. 네, 뭐 잡지에 마침 연재라기보다는 이제 연작으로 매달 한 편씩 이제 단편 타 잡지사에 그렇습니다. 예. 나가던 그때는 이 잡지사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것이 이제 묶여가지고 엮어서 책으로 나온 것인데 재밌습니다. 네. 보통 우주를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데 네네. 곽 선생님은 지금 현재 먹거리로 잘 먹고 계시네요. 잘 활용하고 있죠. 예. 네, 불티나길 기원합니다. 네, 예. 불 티나야죠. 예. 네. 내돈내산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 뭐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잡지사에서도 지난 3주에 걸쳐서 우주 여행 얘기로 이제 지면을 채워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이야기로 가볼 때가 됐다. 그래서 저희 아하. 에디터가 정말 이잡듯이 찾아보다가 아하. 작가님의 책에서 이런 문구를 하나 제가 듣기로는 발견했습니다. 이도 몇 마리 잡으셨다고 그 과정에서. 아, 실제로? 원숭이처럼? 아무래도 이 잡듯이 잡다 보니까. 예, 그 정도입니다. 아하. 예, 정말 노력했어요. 네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현대의 독자들에게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다른 행성으로 가는 우주선이 첨단 기술이라면 대항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먼 바다를 지나 다른 대륙으로 떠나는 배가 첨단 기술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아, 멋진 말이네. 명필이에요. 예. 멋진 말이네. 한 가지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타가 있나요? 아니요, 오타라기보다는 이 대항해 시대라는 말을 요즘에는 좀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요? 이런 말씀 약간 옛날 사람이 사실 티내는 표현이죠. 유명한 게임 이름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어떤 말 많이 썼냐면 네. 뭐 그런 말 썼어요. 지리상의 발견의 시대 이런 말 썼어요. 왜냐면 뭐 유럽에서 뭐 아메리카도 발견했다,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발견했다, 뭐 이런 말 많이 했으니까요. 네.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에 아메리카에도 사람들 다 살고 있었거든요. 발견은 그 사람 유럽 사람들이 발견한 유럽 거죠. 사람들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 가서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러면서 발견한 거지만 거기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갑자기 우리나라 땅에 왜 나타난 거야?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유럽 사람들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렇죠. 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도 다 사람들 살고 있었거든요. 유럽 사람들 오기 전에도. 그러니까 뭐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거는 좀 세계 공통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한 용어다. 그래가지고 좀 폐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대항해 시대라는 용어도 좀 사용됐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항해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 말도 뭐 그럴듯한 괜찮은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근데 항해가 크게 일어났다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요즘에 항해를 더 많이 하거든요. 21세기에. 컨테이너 훨씬 더 항해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요즘은 뭐 대대항 뭐 더 짱대항해 시대 뭐 이럴 수도 없고 특대항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은 또 좀 부족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즘 교과서에서는 뭐 신항로 개척의 시대, 신항로 발견의 시대 뭐 이런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신항로 개척의 시대. 예전부터 뭐 사람들은 다 여기저기 살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그쪽으로 하는 길이 이제 새로 뚫렸다라고 해가지고 신항로 개척 시대 이런 말을 요즘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단어로 이렇게 또 열을 올리시네요. 네, 뭐 약간 좀 옛날 말이거든요. 이런 표현. 좀 저도 시대에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주로 먹고 산다고 하면서. 진화하는 과학 제시.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당시에는 뭐 다른 대륙이 지금의 우주만큼이나 신비로운 세계였을 테니까. 그렇죠. 진짜 항해술은 첨단 기술이었겠네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흔히 옛날에 흔히 사용하던 그런 말로 뭐 서쪽 나라로 간다. 뭐 서천으로 간다. 서역으로 간다. 이런 서역. 말을 사용하면 특히 이제 서천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약간 저승으로 간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사용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서천이라는 거는 이제 저승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우리나라 불교 문화가 많이 발전했던 시대에 불교의 발상지인 불교가 더욱더 발달해 있는 인도, 네팔 이쪽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멀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책이나 뭐 무슨 이런 기록 같은 데서는 무슨 뭐 서천에 세계에 뭐도 있고 뭐도 있다더라 많이 볼 수 있지만 가본 사람 거의 뭐 몇 명밖에 없으니까 거의 뭐 꿈처럼 아주 먼 세계처럼 생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좀 와전돼가지고
서천으로 간다라고 하면 황천길 느낌으로. 저승으로 간다라는 그런 느낌처럼 이제 와전될 정도로 예. 다른 나라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인도면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육로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게 엄청나게 가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실제로 뭐 우리나라의 뭐 해초 스님 비롯해가지고 몇 사람이 신라 시대 이럴 때 인도에 간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있기는 한데도 예.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이제 멀게 느껴졌던 심리적으로.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네. 오히려 육로로 연결도 안 돼 있는 유럽 사람이 몇 달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에 간다. 이런 거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세상. 혁신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뭔가 달이나 화성에 가가지고 예. 뭘 탐험하고 조사해서 온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었겠죠. 예. 근데 신항로를 개척한 뭐 우리한테 익숙한 뭐 콜럼버스나 마젤란 이런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왜 갑자기 바다로 눈을 돌렸나요? 여러 가지 이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재미삼아 단 하나의 이유만 대보자라고 네. 말을 한다면 이게 좀 너무 과장이긴 한데 그래도 뭐 과장이긴 해야 하지만 이 이유가 없다고는 아무도 부정은 못할 거예요. 그래요. 예. 네. 후추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추. 후추. 네, 후추 어떨 때 드시죠? 후추? 네. 좀 간하고 싶을 때. 간하고 싶을 때. 네. 보통 이제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이럴 때 뿌려 먹습니다. 예. 뭐 밥 먹을 때, 빵 먹을 때 후추 뿌려 먹는 경우는 잘 없죠. 잘 없죠. 고기 정도 먹어야 후추를 좀 뿌립니다. 예. 그래서 약간 미식 문화가 발달해 가면서 고기 좀 설렁탕 이렇게 얘기 꼭 해달라고 민원 들어왔습니다. 네네. 예.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좀 썰면서 예. 이럴 때 후추를 먹는 그렇죠. 그런 풍습이 있죠. 예. 유럽에서 약간 이런 사치 문화 같은 게 살짝 발달해 가면서 또 이런 귀족 문화 이런 게 좀 발달해 가면서 네. 후추를 뿌려서 고기 좀 썰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가 발달해 가던 시기에 맞춰서 그 전에 후추를 못 뿌려 먹다가 후추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뿌려 먹는 사람 조금 있었겠지만 예. 점점 이제 경제가 발달하면서 예.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예. 마침 그런데 이제 후추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예 그런 거를 구할 수가 없다더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뭐 한 10톨밖에 못 구해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구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말만 돌다가 그렇죠. 말았겠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인도 이쪽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예. 아시아 지역에 생산되는 게 애지간히 수입이 좀 됐었어요. 아. 그래서 그 후추 거래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상업이 전체적으로 중세 시대에서 근세 시기로 넘어오는 요 와중에 예. 상업이 전체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예. 이 후추 무역으로 짭짤하게 돈을 만지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많이 변하는데 크게 얘기하는 거는 예.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고 지금 튀르키예 쪽. 그렇습니다. 예. 이슬람교 계통을 믿는 이 나라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기존의 그런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해 버리려고 한 거죠. 우리나라를 통해서 아시아 이제 지금도 튀르키예도 마침 딱 그 위치에 있습니다만 예.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죠. 예. 근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튀르키예보다 한 50배 이상 컸거든요. 영토가요? 지금의 뭐 중동 지역 물론이고 아프리카 지역, 유럽 지역도 일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예. 거의 유럽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려면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거래를 하려면 예. 무조건 우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라.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거 네. 무역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니까 예. 이게 애초에 그런 거를 몰랐으면 그게 큰 사업이 된다 혹은 사람들이 그거 뿌리면 맛있다라는 걸 몰랐으면 네, 단념하죠. 그냥 뭐 예. 그럼 뭐 후추 안 뿌려 먹는 거 크게 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뭐 설렁탕 먹을 때 꼭 뭐 후추 뿌려서 먹었겠습니까? 그거 많았을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실은 어떻게 딴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오스만 제국 쪽을 통과하지 않고 예. 해로를 이용해서 바닷길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가지고 후추를 얻는 곳까지 갈 수가 없을까라는 거에 도전을 하다가 예. 뭐 사실 지금 후추를 제일 대표 상품으로 정작 그 후추를 거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는 예. 오스만 제국 사람들도 다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사실은 뭐 아라비아 숫자라는 거 자체가 인도에서 건너가지고 아라비아 상인들을 위해서 퍼진 건데 예. 계산해보니까 이러다가 쟤네들이 그냥 회로로 고객이 있어야죠. 회로로 예. 거래하면 우리한테는 후추 장사에서 아무것도 안 낫겠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가격을 낮춥니다. 그래서 막상 후추로 큰 돈 버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 후추 말고도 그런 식으로 아시아에서 거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상품들이 꽤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노리고 그 정치적으로
뚫릴 수 없는 길을 뚫고자 바다를 이용해서 뚫고자 발상의 전환.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마침 게다가 네네. 항해에 사람들이 별로 익숙하지 않았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바다를 통해서 가면 되지 않아라고 했는데 야, 사람 무슨 물고기도 아니고 바다를 어떻게 그렇게 잘 가냐 육로로 막혔으면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으면 뭐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었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비슷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을 때도 네. 항해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인도하고 활발히 우리나라 거래를 한다, 동남아시아 활발하게 거래를 한다 그런 건 사실 생각보다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는데 네.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포기하는 뭐 이런 역사로 좀 이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유럽에서는 항해 예술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기본은 있었구나. 지중해 내부에서 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지중해라는 바다가 좀 애매한 크기거든요. 그렇죠. 너무 넓지도 않고 네. 너무 좁지도 않고 네. 조금 항해술이 있으면 딱 갈 만한 거리인데 그렇다고 너무 엄두도 못 내고 야, 저 바다는 어떻게 건너 포기할 정도도 아니고 거래할 만한 여러 나라들이 또 올망졸망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라고 해봐야 근처에 중국, 일본 두 나라뿐이니까 뭐 중국하고 일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하고 사이 안 좋아진다? 뭐 그러면 거래할 상대 한 나라밖에 안 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유럽 같은 경우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네. 뭐 이 나라에서 뭘 수입해서 저 나라에서 팔고 돌아오는 길에 이 나라에서 뭘 수입해가지고 네. 저쪽에 또 딴 나라에다 팔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삥 돌면 한몫 잡을 수 있다. 이런 게 이 신항로 개척 시대가 되기 이전에도 그런 문화가 상당히 성당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조금 더 말 나온 김에 더 근본으로 파헤쳐 들어가면 예. 그 근본에는 사실은 로마 제국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까지 나옵니까?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의 북부 지역을 다 차지하고 네. 지중해 남부의 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차지를 했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 내부의 거래를 위해서도 네.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항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그러네. 거예요. 북아프리카까지 커버하려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반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도 뭐 굳이 육지로 다니면 되지 바다로 뭐 굳이 이렇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한반도와 다 필요성이 육지로 연결되어 없어. 있는데 예.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대륙 정체가 뭐 하나의 나라인데 그렇죠. 굳이 뭐 바다로 어디 오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섬나라긴 합니다만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의 섬끼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 굳이 멀리 항해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제국으로 특히 만들다 보니까 지중해라는 딱 바다를 끼고 나라가 생겨가지고 나라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항해를 많이 해야 되는 나라로 상당히 오래 유지가 됐었고 그 후에 로마 제국이 망한 뒤에도 네. 그 교류의 문화가 유럽 각지에 쭉 퍼져가지고 네. 남아 있는 바람에 계속 교류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 신항로 개척 시대라는 시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굉장히 항해가 성행하기 전에도 네. 항해가 돈이 된다. 네. 항해를 하는 게 중요한 산업 기반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거죠. 이런 배경이 있었네요. 이런 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 옛날 역사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항로 개척 시대가 대체로 따져보면 한 15세기 정도 되거든요. 네. 요 시기가 시작되던 시기가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로 떠나게 되니까 예. 15세기 정도 됐는데 요 시대 때 국력으로 따지면 중국 명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뭐 막강했습니다.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예. 이때 뭐 인구가 벌써 뭐 1억이 훨씬 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국력을 가진 나라였는데 네. 중국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국력이 세니까 뭐 함대를 이끌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다 뭐 어떻게 진출을 해보자. 어디 뭐 먼 나라에 탐험을 가보자. 네. 정복을 해보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모든 그런 항해와 외국과의 교류를 최대한 금지하는 해금령,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하는 명령을 임금님이 발표를 해버립니다. 지금 1대1로를 하는 나라가. 근데 그 과거에 명나라 때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라를 아예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이런 사람들 와봐야 괜히 중국에 있는 기술 같은 거 빼돌려가고 우리나라를 염탐한 다음에 침공할 기회나 엿보고 우리가 손해다. 손해 보는 게 많으니까 아예 교류하지 말자. 중국끼리만 살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살 수 있다. 정반대의 노선을 채택을 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와 인구로 뿔뿔이 쪼개져 있던 유럽 국가들이 오히려 교류하는 과정에서 항해 문화가 발달한 것 때문에 이런 이상한 위기가 왔을 때 바다로 나가서 그걸 돌파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맥락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무리 뭐 항해를 조금 했던 곳이라고 해도 그때 타는 배라는 게 우리가 뭐 영화 캐리비안 해적 같은 데서 볼 법한 네네. 나무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무배를 타고 다른 대륙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게 가능한가요? 충분히 튼튼합니까? 별로 안 튼튼하죠. 네. 그리고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항해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기에 심지어 항해술이 상당히 발전했던 시기라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항해에 떠나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굶거나 물이 부족해서 사망하는 경우 뭐 어이없게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뭐 우리 흔히 영화 같은 데 보는 것처럼 영화에서는 풍랑을 맞으면 주인공은 항상 뭐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상한 섬 같은 데 떠밀려가죠. 그렇죠. 예.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런 대양 항해를 할 때는 중간에서 한번 풍랑을 만나면 살아남기 힘들죠. 아, 살아남기 힘들다. 그런 경우도 많았고 예. 배 자체가 어떻게든 버텨준다라고 하더라도 예.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때 나침반이 있었나요? 나침반이 이제 막 도입되던 정도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나침반 정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었고 방향 잡는 건 방향 할 만한 일이었나요? 방향 정도 네. 이제 나침반 이용해서 조금씩 잡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방향 정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이제 골치 아픈 게 이제 그런 거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네. 우리가 정말로 그쪽으로 얼마나 가고 있느냐.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알기가 힘든 그걸 거죠. 어떻게 알아? 네. 그 넓은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네. 지금 하루 종일 떠밀려 온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얼마나 간 걸까? 그렇죠. 지금 목적지에 이 정도면 다 도착하는 걸까 마는 걸까? 네. 지금 내가 있는 바다에 망망대해 나가 보면 동서남북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럼 나침반을 보면 북쪽이 어디고 동쪽이 어딘지는 알 수가 있겠죠. 네. 그죠? 내가 서 있는 정작 여기가 어딘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라도 바람의 방향이 그 사이에 좀 이상해가지고 내가 엉뚱한 데로 흘러들었으면 이 방향으로는 예를 들면 출발할 때는 서쪽으로 쭉 바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구나라고 배를 띄웠겠지만 네. 서쪽으로 누가 똑바로 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그쵸, 갑자기 네.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끼케야 지중해 돌아다니던 사람들인데. 과연 내가 지금 바다 한복판인데 여기가 어딜까? 지금 이대로 계속 서쪽으로 꾸준히 가면 되나? 네. 이게 굉장한 공포심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네. 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네. 가장 또 많이 활용되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별을 보고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북극성 같은 거 찾아서.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전 그게 도통 이해가 안 되던데. 왜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어떻게 별을 보면 대략적으로 뭐 어디가 북쪽이다 이 정도는 알아도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정밀하게 찾아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 이거 그러니까 그 약간 좋은 점 지금 기본 원리는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지구에서 내가 올려다보는 쪽 방향으로 쭉 뻗어나간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아니라 딴 위치에 가면 네. 예를 들어서 뭐 남극 같은 곳에 가면 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 말고 전혀 다른 지구의 딴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럼 그쪽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네. 그 방향에 멀리 떠 있는 하늘의 별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볼 때의 하늘의 별들하고 전혀 다른 별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남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의 별 그림이 지금 보이고 있느냐를 보고 내 위치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북극성 같은 경우에 북극에 가가지고 하늘 딱 올려다 보면서 북극성을 보면 거의 하늘의 정중앙에 내 머리 꼭대기 그쪽에 북극성이 딱 박혀 있습니다. 북극성 위치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 한 북이 한 37도, 38도 되는 그 정도 위치에서 보면 그거보다 좀 내려온 위치에서 북극성이 보이죠. 그러다가 쭉 내려가지고 거의 한 적도 부근 열대지방에 가면 북극성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나 내려와 있는지를 가늠할 정도의 기술은 됐다. 가늠할 정도의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밀 측정을 하면 대충 수 킬로미터 단위 정도까지 진짜요? 남북으로 요즘 기술로는 수 킬로미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 기술로도 수 킬로미터도 되다. 그거를 정밀하게 측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남북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와 있는지 어느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런 거를 조직적으로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 계산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사람들 계산 같은 거 쉽게 잘 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뭐 구구단 뭐 이런 거 다 외우고 수학 있지만 익힘책 다 떼고 오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 뭐 수학 익힘책 있었겠습니까? 없죠. 신학로 개척 시대에. 더군다나 정말로 진짜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장난 같은데 옛날에는 절대 장난이 아니었던 문제로 옛날 신학로 개척 시대 요때쯤만 해도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그렇게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거 막 퍼뜨려가지고 쓰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일반 상식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유럽 사람들 못 썼겠어요. 뭐 있습니까? 로마 숫자나 그냥 말로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뭐 125다라고 하면 이 영국 사람들은 125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엄청 길어. 그럼 120 곱하기 뭐 23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럼 그냥 글자로 125 곱하기 뭐 25인가 25 이렇게 써놓고 그걸 보면서 이걸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숨막히네요. 예, 이거를 125, 25 이렇게 써놓고 곱하기를 하면 이건 뭐 초등학생 다 하는 거지 이렇게 네. 하지만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이 간단해도 막상 그거를 배 위에서 막 선장님이 야 여기가 우리가 어딘지 알아야지 우리가 살길 찾을 거 아니야. 빨리 계산 좀 해봐라고 할 때 네. 근데 이거 내 구구단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멀미나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유용했던 방법으로 네. 표를 쭉 만들어 놓는 방식도 많이 썼습니다. 어떤 표요? 1 곱하기 2는 2 곱하기 3은 구구단 6 표처럼? 이런 식으로 그런 항해에서 할 만한 계산 있잖아요. 네. 그걸 쫙 책으로 한 걸 아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별 보고 위치 계산해야 될 때가 되면 그 네. 책을 찾는 거죠. 그런 방법도 많이 썼고 네네. 조금 더 뛰어난 방법으로는 아스트롤라베라고 해가지고 뭐요? 아스트롤라베? 아스트롤라베라고 네, 해가지고 네. 톱니바퀴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톱니바퀴를 예를 들어서 뭐 손잡이를 3바퀴 돌리면 네. 그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아 돌아가가지고 네. 그 3바퀴를 돌아갔을 때 다른 바퀴의 눈금이 가르치는 위치에 적혀있는 숫자가 답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원시적인 그 톱니바퀴 장치를 이용한 계산기를 만든 거예요. 요즘 사람들 아스트롤라베 보여주면서 네. 뭐 얘기해도 그거 쓰기 힘듭니다. 아, 그 나름대로 그런 이상한 규칙. 그거 보다 보면 진짜 딱 바로 생각이 나는 게 예. 아니 저걸 할 바에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절로 나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계산하는 걸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의외로 이런 것도 진짜 요즘 시대에는 잘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옛날에는 의외로 종이하고 연필이 부족해서 또 계산 못할 때도 있어요. 아, 물자가 부족해서. 그래서 아스트롤라베 그런 거를 이렇게 톱니바퀴 돌려가면서 계산하는 이런 거를 네.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아스트롤라베를 굉장히 많이 발달시켰던 사람들이 네.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고요. 네. 아라비아 사람들도 또 한때 항해 많이 했었거든요. 아라비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럽하고 무역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면서 예. 아라비아 상인들이 인도양을 오가면서 조금만 가면 인도가 있죠. 네. 인도에서 약간 무리해서 더 가면 중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사실은 고려 같은 데 많이 왔었죠. 우리나라 고려 시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고려사 조료 이런 걸 보면 네. 대식국 사람들이 왔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식국. 예, 대식이 먹을 식자거든요. 어.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정말로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예. 그게 아라비아를 일컫던 중국에서 만든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름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되게 많이 먹었나 보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고려 와서. 이슬람교 풍습 중에는 이제 라마단 때가 되면 라마단이 단식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후로 뭔가 많이 먹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마침 하필 아라비아 사람들 딱 만나는데 그때 딱 만난 거지. 그럼 그게 이 사람들 맨날 이렇게 왜 이렇게 먹는가 많이 보다 먹어? 착각했을 수 있겠죠. 밥을 왜 이렇게 축내?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고려에 와가지고 교류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네. 아라비아 사람들이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가지고 야, 너 이번에 되게 멀리까지 가서 장사 왔다면서 어디 갔다 온 거야? 그 사람들이 고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을 일컫는 말이 코리아가 되었다. 그때부터. 네, 라는 설이 유력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아스트롤라베 같은 장치, 네. 아라비아인들이 개발한 항해 기술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나중에 유럽 사람들이 신항로 개척 시대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해 기술과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아니 그 해도를 그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세계 여기 곳곳을 누벼본 사람이 굉장히 적을 텐데 네. 거의 뭐 세계 지도 비스무리하게 그 스케일 큰 지도를 어떻게 그립니까? 그게 어렵죠. 그래서 옛날 지도를 보면 잘못된 게 참 많죠. 근데 기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주로 하늘의 별을 보고 네. 정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해를 보고도 사실은 비슷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 해하고 별을 보고 네.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게 뭔지를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이동하면서 지금 위치에서 뭐가 보이는지 그 지식을 조합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도로 근데 이렇게 짜맞춰 대륙의 나가는 그 것입니다. 모습까지 꽤나 정확하게 그린 것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네, 뭐 걔네는 항해를 많이 하면서 이제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위도하고 경도를 파악해서 여기서 맞는 거 저기서 맞는 거 막 짜깁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육로로 다닐 때도 당연히 지도는 필요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조선시대 초기에 만든 지도인데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뭐 유럽, 아프리카, 뭐 인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 다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되게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크게 그려져 있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이 지도가 한국에서 만든 지도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메이드 게 인 코리아. 한국이 진짜 압도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리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해도 상식이 있으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불과 한 3-4배 크게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50배 이상 큽니다. 그렇죠. 거의 한 7-80배 되거든요. 네. 근데 홍일강리 국대역도 지도에는 한반도가 한 중국의 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로 그려져 있고요. 자존감.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 그려져 있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 이제 뭐 인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네네. 요런 지도는 추정하기로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가 원나라 몽골인들의 지배를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근데 이 몽골인들이 굉장히 많이 정복을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나라의 세력을 넓혔을 때는 유럽까지 갔습니다. 중동 지역, 유럽 지역까지 정복을 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몽골을 통해서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에 대해서 입수한 정보, 그거를 다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직접 입수했던 조선, 일본, 중국에 대한 정보, 거기다가 다 합해가지고 지도에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한국, 일본은 좀 크게 나오고 나머지는 되게 좁게 나오는 이런 지도가 완성된 것 같은데 당시로서는 이 정도의 지도도 그래서 지도 엉망이에요 지금 보면. 근데 이 정도의 지도도 전 세계적으로는 그다지 흔하지 않아가지고 그 정도군요. 이 정도 지도가 나왔을 때는 이게 그때 그게 거의 세계 최고로 정밀한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이 지도 그러니까 다 막 비례는 다 어긋나 있어요. 그렇죠, 방향도 그렇죠. 안 맞고. 근데 지명을 보면 뭐 무슨 뭐 바그다드라든가 뭐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지명 뭐 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이런 지명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반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항해술의 가장 좀 그 결정적인 혁신을 가져온 발명품이라고 한다면 뭐 나침반일까요 아무래도? 아니면 나침반 자석? 크고요. 네. 나침반 굉장히 크고요. 나침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묘한 거예요. 망원으로? 자석이라든가 나침반 관련 이런 기술을 굉장히 초창기에 빨리 개발한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에 한국인들도 나침반을 도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초기에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 분이 계십니다. 네.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나침반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마찬가지지만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보다는 무슨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을까요? 이 용도로 나침반을 엄청 애용했습니다. 시간 재는 거? 아니면 나침반으로 시간 재기 쉽지 않죠. 한번 상상해봤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뭡니까? 신기하냐. 이 방법으로 진짜 많이 썼어요. 뭐지?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항해가 그렇게 발달했다 이런 생각 별로 못 하잖아요. 에디터가 하나 추측한 게 있어요. 네네. 저기 길지 찾는 거, 뭐 묘지. 맞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 항해할 일도 별로 없을 텐데 나침반을 엄청나게 많이 쓴 이유가 명당자리 찾는데. 역시. 방향을 보면서 뭐 어디에 무슨 좌청령이 있고 우베코가 있어야 명당이라고 옛날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맥 잡는 사람처럼. 그런 용도로 나침반을 엄청 썼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 기술의 관점으로 보면 약간 실용성은 떨어지는 용도로 기술이 빨리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흘러가서 아라비아인들이나 유럽인들에게 흘러갔을 때는 항해하는 용도로.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대한 부를 거두어들이는 용도로 굉장히 가장 실용적으로 잘 활용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특히 뭐 영국 사람들은 배 타고 나중에 미국을 개척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조선 앞바다에도 서양 배들이 알짱알짱거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쨌거나 배라는 이동수단이 전 지구의 세계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대항해 시대, 신항로 개척 시대가 바꿔놓은 변화 중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면? 흥미로운 변화? 요거는 사실은 아직까지 학계의 정서로 자리 잡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모험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 학자들이 지금 미국 학자분들 중심으로 한 2-3분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논문도 내실 뿐만 아니라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정설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3분이 본인 저서에도 막 쓰고 계시는 그런 학설로 뭐가 있냐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들어온 다음에 전쟁 같은 걸 많이 일으켰죠. 정복을 하려고. 그럼요.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본인은 아니었으나 유럽하고 아시아는 한 덩어리로 그래도 교류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네. 아프리카, 아메리카는 네. 사실은 빙하기 이후에 교류가 거의 단절돼 있었거든요. 정말 가끔가다 이러한 교류 아주 예외적인 거 제외하고는 육로가 안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수만 년 동안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단절이 돼 있어요. 거의. 예. 그런데 아시아, 유럽 요 덩어리에 살던 사람들이 넘어오게 되니까 네. 이 사람들이 사람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 몸에서 온갖 세균 바이러스를 같이 달고 넘어오죠. 예. 아시아, 유럽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그런 거 뭐 걸리고 하니까 아야 너 네가 기침 어제 하더니 나도 감기 걸렸어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건데 네. 아메리카에 와가지고 그 바이러스에 1000년 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네. 감염이 된다 치명적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팬데믹이 있는 거죠. 특히 무슨 천연두 네. 이런 거 두창이라고 하는 거 네. 스몰폭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막강한 위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설이 아니에요? 두세 분만 주장하는. 이거는 정설인데 네. 여기 지금 정설이 아닌 두세 분 중나 예. 새로운 학설은 뭐냐면 예. 이것 때문에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사망했습니다. 예. 거미 아메리카의 사람들이 좀 텅 비게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막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오케이. 확인된 사실인데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는 사실은 네. 아메리카에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100년, 200년 전에부터 아메리카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후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사람들의 후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죠. 네. 아메리카에 예전부터 살던 사람들보다. 네. 그래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까지 정설인데 네. 모험적인 학설은 무엇이냐. 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어지는 바람에 네. 사람들이 살던 지역, 농토로 개척한 지역, 네. 사람들이 다니던 지역이 다 없어지고 그 지역이 무성한 숲으로 다 뒤덮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급감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아메리카에 너무나 많은 식물들이 아주 번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식물들이 번창하면 식물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광합성을 하겠죠. 그렇죠. 광합성을 네. 하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너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지구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서늘해져. 온실효과가 줄어드니까.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17세기경에 전 세계적으로 네. 추위라든가 가뭄이라든가 네. 기상이변에 시달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17세기 조선 현종 때쯤입니다. 네. 이때 엄청난 기근이 발생해가지고 네. 가뭄 그리고 기상의 안 좋음 때문에 네. 농사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망했어요. 어. 농사 너무 안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요. 예. 이 원인으로 네. 아메리카의 인구가 급감하는 바람에 식물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니겠느냐 신기하다. 주장하시는 분 꽤 계십니다. 야. 꽤 계신다라기보다는 두세 분. 일부 계십니다. 예. 이분은 되게 이거 믿고 계세요. 당당하게 주장하시면 뭐 논문에도 실렸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어쨌든 그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 항해술에서 또 항해술에서 비롯된 나오는 거네요. 거죠. 네. 야. 지구의 기후 변화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기후 변화와 반대 방향의 기후 변화가 이 신항로 개척 시대에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는데 네. 어쩌면 그 원인 자체가 신항로 개척 때문인지도 모른다라는 학설을 이 정설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학설 주장하시는 분이 지금 계시고 맞을까 틀릴까 학자들이 요즘 좀 검토하는 중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추가 전해진 것도 유럽의 항해술 덕분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고추가 원래 원산지가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 중에서도 남아메리카 그 중에서도 페루나 에콰도르 지역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맵부심이 있는 나라인데. 맵부심도 있지만 그럼 멕시코 사람들이 그 정도 맵부심이야라고 하지 않을까요? 멕시코에서도 매운 음식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페루나 에콰도르 이런 사람들이 거기도 매운 음식 먹거든요. 우리 선조들은 그럼 매콤한 거 당길 때 어떻게 드셔요? 뭐 후추라든가 산초 뭐 이런 거 좀 드셨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 고추 아메리카에서 처음에 재배되기 시작했다가 예. 이 신항로 개척 시대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이거 매콤하니 처음에는 사실은 매운맛이 좋은 줄을 모르고 관상용으로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관상용. 고추가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알록달록 하잖아요. 네, 야 이거 꽃도 아닌 게 예쁘다. 길쭉한 것이 뭔가 이렇게 좀 묘한 모양이 좀 사람을 좀 이렇게 들뜨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관상용으로. 네,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먹어보기 시작한 거죠. 아메리카에서는 이거 먹기도 하던데. 그 매운 거 그걸 왜 먹어? 적당하게 있으면 맛있다고. 근데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유럽이나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 이런데 일본 별로 많지 않다가
돌아 한국까지 왔을 때 마침 다시 터진 거죠. 이게 먹어야지 이걸 뭘 이걸 구경을 하고 있냐고. 멕시코에 시작해가지고 지구를 태평양 건너서 온 것도 아니고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온 거예요. 한국인의 매운맛이 거의 멕시코 쪽에서 온 거예요. 그것도 지구를 반대로 그런 거 많습니다. 감자, 뭐 옥수수 이런 거 다 신대륙에서 온 거예요. 아메리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사극 같은 데서 뭐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사극에서 뭐 산에 사는 사람들이 감자 많이 먹어. 감자 먹고 이러면 완전히 시대를 어긋난 게 나오는 거죠. 막 노비들이 막 호호 감자 부러 먹고 막 이런 그거는 조선 후기에 나와요. 그건 가능? 조선 후기에는 이제 신라로 개척 시대 이후니까 감자, 옥수수 이런 거 되게 토속적인 그런 한국의 시골 풍경이잖아요. 그렇지만 신항로 개척 시대 이후에 유럽인들을 통해서 건너 퍼져서 온 게 조선 시대 후기에 정착한 것이 우리의 문화에도 깊게 파고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항로 개척의 파급력이란. 짧게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곽재식 작가는 물론 과학인이기도 하시지만 며칠 전에 신간 소설이 나온 문인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읽은 걸리버 여행기도 그렇습니다. 요 신항로 개척 시대 때 나온 작품인가요? 신항로 개척 시대 거의 말기 내지는 신항로 개척 시대가 끝난 직후쯤에 나온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신항로 개척 시대 이런 거 한바탕 이렇게 좀 지나간 다음에 약간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을 좀 풍자하는 느낌으로. 풍자? 왜냐면 신항로 개척 시대 유럽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진짜 큰 들소를 봤는데 진짜 들소가 크기가 진짜 유럽에서 보는 소 크기 한 40배쯤 되는 것 같더라. 그렇죠. 뭐 이런 보통 또 아저씨들이 어디 멀리 갔다 오시면 이런 말씀 잘 하십니다. 아까 그 혼일강리 지도처럼 그런 게 막 퍼지는 걸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풍자물로 지어낸 책이라서 걸리버 여행기 보면 뭐 거인국, 소인국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아무리 그래서 덩치 큰 사람들 사는 나라 있었겠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거인국 있었겠습니까? 그만 좀 떠벌떠벌거려라. 그런 느낌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정치 풍자적인 내용이 굉장히 예리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가상의 나라를 배경으로 어른이 읽는 책이네. 완전 어른이 읽어도 적당한 책이고요. 거기 보면 뭐 나라 다니는 뭐 섬이 있는 나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말들이 사람보다 똑똑하고 사람이 말보다 뭐 멍청한 나라. 맞아. 소인국 거인국은 일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릴 때 동화 버전으로 보시고 잊으신 분들은 지금쯤 해가지고 뭐 교양 삼아 완전판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의외로 지금도 적용될 만한 정치 풍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꽤 있어서 재밌게 상당히 남는 게 있는 책입니다. 그럼 당시 걸리버 여행기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우주 SF 소설 느낌. SF 소설 중에 그런 식으로 또 풍자적인 것도 꽤 있잖아요. 소행성 충돌 이번에는 다르네. 뭐 그런 거라든가 명장이죠. 그런 느낌으로 걸리버 여행기도 뭐 그런 어떤 먼 바다 한가운데 갔더니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외계인 행성에 갔더니 거기는 뭐 벌레들이 막 사람만 커가지고 벌레들이 오는 정복한 그런 행성이 있더라. 뭐 이런 식의 SF물을 21세기에 요즘 우리가 즐기고 있듯이 18세기에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먼 바다 한가운데 있는 어떤 나라에 갔더니 거기는 말처럼 생긴 것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더라. 반대로 먼 미래에는 곽재식 작가의 소행성 충돌 이번에는 다른 애가 고전 필독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꿈꿔봅니다. 꿈꿔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현대 우주전쟁과 근세의 대항해 시대 여러모로 참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걸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